세무사님, 5천만 원 증여 신고했는데 왜 1,500만 원 세금이 더 나왔어요? 아, 그거 현금 증여의 함정에 걸리신 거네요. 증여세 영원이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 가족이 평생 세금으로 수천만 원 손해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현금 증여 신고하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현금 증여받고 증여세 안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상속세 신고를 저한테 맡겨주신 고객이 계셨어요. 필요한 자료를 모두 다 받고 상속인들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까지 모두 조회했죠. 상속인이 빚도 없다고 확인받은 상태였고요.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생각했는데 피상속인의 10년치 거래 내역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한테 5천만 원이 나갔다가 약 2달 후에 다시 똑같은 사람한테서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받으신 건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피상속인의 손녀딸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돌려받은 거였어요. 그럼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네. 받은 그날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했어요. 어차피 증여세 안 나오는 금액이니까 괜찮죠. 다시 돌려줬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처음엔 5천만 원은 증여공제 범위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함정이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한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 이후 5년 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머니 상속세 신고하고 결정할 때 세무서에서는 그게 기존 사전증여 재산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상증세법 제사조 사항을 보면 증여재산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금전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왔다가 다시 갔지만 금전은 증여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잡혀서 상속재산으로 합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취소를 예상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나 증여세 안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로 신고를 했다가 이런 사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왜 금전은 증여 취소가 안 될까? 5천만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공제 내 금액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상속재산의 사전증여 재산이 합산되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면 좋으시고요. 이 분해 같은 경우는 할머니 상속재산에 적용된 한계세율이 30% 적용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실제 받지도 않은 5천만 원 때문에 상속세가 1,500만 원이 더 나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들어도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니까 즉 현금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설명드릴게요. 금전은 그 특성상 당초 증여분이랑 반환하는 돈이 동일하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증여라는 건 서로 간의 의사합치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을 받고 증여를 받았다고 내가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할머니 계좌에서 손주 계좌로 5천만 원 입금이 됐고 그 얼마 안 돼서 다시 손주가 할머니한테 5천만 원 입금했으니까 그 문제가 되었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동일 금액이 단시간 안에 왔다가 갔으니까 나중에 이게 소명을 할 때는 사용을 했던 거로 소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금 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증여공제 받아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 내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증여세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이 상속 포기하면 세금 폭탄.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유언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 몫에 대한 부분은 내 자녀한테 그냥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걸 이제 바로 협의 분할이라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요즘 노노상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워낙 고령이어서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한다. 그래서 노노상속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사례예요. 자녀분이 세 분 계셨는데 이미 세 분의 상속인이 모두 다 60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인 중 한 분이 굳이 본인이 상속받아서 뭐 하겠냐 하시면서 본인 몫에 해당하는 그 3분의 1은 본인의 자녀한테 주는 걸로 본인은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나도 어느 정도 나이 먹었고 살만하니까 괜히 세금 더 나오니까 자식한테 바로 줘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손주는 법정 상속인 자체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몫은 본인의 자녀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한테 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일단 본인이 상속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세금을 2번 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손주 상속의 함정. 혹시나 이제 아버지와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진행한다면 손주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유의하셔야 돼요. 상속공제 적용이 안 돼서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4조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해당 금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을 하니까 할증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원래 상속인이 상속받고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결과가 초래돼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 해도 될까?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 체결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세무조사 나온다. 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진짠가요? 아니에요. 시가대로 적정하게 행하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유심히 보는 건 되게 맞아요. 각 세법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전부 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다 들어가 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분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무조사를 할 때도 유심히 보는 항목 중에 하나인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 고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본인이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곧 입주를 한대요. 근데 본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주택에 입주를 못할 형편이고 전세를 내줘야 한다고. 근데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택이 곧 재개발 예정이라서 부모님한테 전세를 주고 싶은데 주위에서 부모님한테 전세 주면 바로 세무조사 나오고 큰일 난다. 그래서 부동산을 그냥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 집을 타인한테 임차하기보다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면 집도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하자보수도 잘 처리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 안 되냐고 너무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가대로 전세계약 체결하시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일반적인 거래 형태랑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타인 간의 거래와 같이 시가대로 체결하시고 금전 수수도 명확하게 하시면 부모님과의 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가 전세의 함정.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녀가 청약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가지고 대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왜냐면 신규 아파트는 그런 과거에 이제 데이터가 없잖아요. 시가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꼭 신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면 자녀가 10억짜리 집을 사고요.
부모가 그 집에 9억 5천의 전세를 딱 들어가면 자녀 입장에서는 뭐 취득세 빼고 5천만 원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가나 고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임대차를 계약을 했을 때 당연히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이 좀 따로 있어서 설명을 되게 복잡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시가와 비교해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시가의 60, 70% 선에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의 모든 것. 이제 네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요즘 구독자님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거봉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거봉양으로 절세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놓치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좀 계셔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보면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라고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이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에요. 주택 팔고 살 때 비과세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는 꼭 챙겨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일반 주택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동거봉양 합가의 특례. 근데 이 경우는 좀 예외가 있는데요.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동일 세대일지라도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자녀 소유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기억하셔야 될 점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를 하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원래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내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는 그거는 동거봉양 합가로 봐주지 않아요. 그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은근히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요즘은 미혼이신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모님이랑 계속해서 쭉 함께 거주하시는 자녀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 경우에 본인이 이제 경제활동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주택을 한 채 정도 또 취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주택은 임대를 주고 부모님이랑 실제로 같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동일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이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상속 개시 전에 세대를 좀 분리해서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실제 상속 사례.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이 혹시 다주택자이실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 상속주택이라고 특례 규정이 적용 가능하니까 다주택자이신 부모님들은 그 부분까지 조금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던 건인데요. 그 상속인으로 따님이 두 분 계셨어요. 큰 따님은 미혼이고 작은 따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그 두 분 다 주택을 한 채씩은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 주택을 반반 50% 상속받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큰딸은 어머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딸은 동일 세대원이고 작은딸은 별도 세대원이 됐어요. 이때 큰딸은 본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면 그거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때 이제 큰따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럼 세무사님, 저 상속등기를 좀 늦게 하고 상속등기하기 전에 본인 원래 갖고 있던 주택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상속등기를 하면 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거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사항이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에요. 등기를 언제 하시든 그거랑 상관없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그니까 돌아가신 날이 된다는 점이에요. 결론적으로 등기를 늦추더라도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기준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대 분리의 중요성.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면서 향후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세대 분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세대 분리만 해도 나중에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몇 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계속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으시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현금 거래의 추적 시스템. 이제 다시 현금 증여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현금 증여가 더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추적 시스템이 있어요. KIS라고 하는 한국 세무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물론이고 계좌이체,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추적이 돼요. 특히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은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이 이동하면 그 전후의 모든 거래 패턴을 분석해요. 자녀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부동산을 샀는지, 사업 자금으로 썼는지, 다른 투자를 했는지 다 추적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니까 몰라요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현금 거래가 더 의심받고 더 철저하게 조사받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역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투명하게 신고하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 신고 때문에 더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순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이 이 날짜에 이만큼의 돈을 받았다는 게 영구적으로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은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100% 활용됩니다. 실제 절세 전략.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정리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현금 증여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세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둘째, 만약 현금 증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장기적인 상속세까지 고려해서 계획하세요. 당장 증여세 안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셋째, 세대 분리는 미리미리 해두세요. 상속 발생 후에는 소용없어요. 넷째,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시가로 투명하게 하시고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하지 마세요.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상속세는 상속 개시 후 10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그때 증여신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의 세금을 아끼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개인별 상황도 모두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정보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